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로 기록된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은 미국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쿠팡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땐 한국법인 대표가 등장하지만 쿠팡이 미국 증권당국에 보고한 전 사업 영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김범석 창업자입니다. 이렇다 보니 김범석 책임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요. 첫 소식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쿠팡의 상징이자 얼굴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직접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벨을 울리며 상장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입니다. 주로 한국 소매시장과 기타 해외 시장에서 사업하는 소매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며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는 우리, 즉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라고 적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 쿠팡을 포함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법인 대표가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 의장 책임론에 애써 선을 그은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은 또 대부분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거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 내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화폐 단위가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 실적과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쿠팡은 수익 대부분을 버는 우리나라에선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아 아무것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쿠팡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딴 노동자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쿠팡은 실질적 개선보다는 로비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죠. 이미 올해에만 해킹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 등 28명을 영입했고 최근엔 경찰 출신 인사 채용도 알려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한 퇴직 경찰관이 최근 쿠팡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앞서 쿠팡이 올 한 해 영입한 퇴직 공무원은 모두 28명. 국회와 정부 해킹 대응 기관 출신만 확인한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국회에서 48명, 정부 해킹 대응 기관에서 14명 등 모두 62명을 영입했습니다. 쿠팡이 채용한 퇴직 공직자는 동종업체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국내 6개 이커머스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모두 107명. 이 가운데 쿠팡 이직자가 58%에 이릅니다. 법조계 인사나 전 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움직임은 지난 6월 대선 이후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7월 새로 꾸린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대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박대준 쿠팡 대표입니다. 박 대표도 LG전자 대외협력실과 네이버 정책실을 거친 대관 출신입니다. 기업 출신도 있고요. 네. 네, 정부기관 출신도 있고요. 네. 로펌 출신도 있고 네,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도 30명 안팎의 대외협력 경력자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주로 규제 회피나 김범석 창업주 보호를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회장이나 사장 출석,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쿠팡 대관들이 이슈가 없는 평소에도 의원실에 자주 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사고는 그동안 쿠팡이 보안과 노동 문제 경영 개선보다 대관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특유의 대관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쿠팡 가입자들의 회원 탈퇴, 이른바 탈팡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당장 탈퇴하고 싶어도 그 과정이 6단계로 복잡해서 쉽게 탈퇴할 수도 없다는데요.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는 힘들게 해놓은 건데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장볼 시간이 부족해 쿠팡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영주 씨.
대규모 해킹 소식에 쿠팡을 탈퇴하려고 앱을 뒤져봤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쿠팡 탈퇴 방법까지 검색해 클릭했는데 황당하게도 쿠팡 쇼핑 페이지가 연결됐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방법을 찾았는데 10분이 넘도록 2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단계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한 단계마다 그냥 바로바로 뭐 예 아니요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2단계까지 갔다가 그냥 중단했어요. 쿠팡 회원을 탈퇴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앱에 들어가면 일단 PC 버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 이용자가 모바일로 이용하고 가입 역시 모바일에서 할 수 있지만 탈퇴는 PC 버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PC 버전으로 바뀌면서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진 상태에서 본인 확인과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쿠팡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까지 답을 해야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 탈퇴는 더 기가 막힙니다. 탈퇴의 단계를 한참 진행한 뒤에야 유료 멤버십 해지는 별도로 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했습니다. 앱 사용에 능숙한 20대 남성도 탈퇴하는 데 4분 가까이 걸렸는데 반대로 재가입은 38초면 충분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복잡한 탈퇴 절차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쿠팡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런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쿠팡의 탈퇴 절차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쿠팡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상액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쿠팡이 상장된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배상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소송 참가자는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의에 쿠팡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어진 질문에도 애둘러 답하다 질타가 이어지자 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상할 생각이시죠? 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예요? 저는 보상해 줘야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송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해킹 유출과 관련해 인터파크와 모두투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사람당 배상액은 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2015년 도입 이래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해킹,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너 달이면 되는 집단 분쟁 조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올해 유심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을 거부하며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돼 있고 감면 조건도 많습니다. 반면 쿠팡이 상장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3대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우리 돈으로 3,600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무단으로 넘긴 책임으로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실탄을 준비했다는 증언을 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직접 재확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라.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씨의 말을 잘 들으라고 직접 지시했고 내란 당일 출동한 대원들에겐 실탄을 준비시켰던 사실도 증언한 건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상문 기자입니다.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침탈 작전을 이끌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작전 당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 지시는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을 총 100발 소지하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등 선관위 직원 위협용 도구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제 기억은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반대 신문에 나섰는데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이 퇴장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선관위에 정보사가 아니라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갈 줄 알았다며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건 선관위 방화벽 등 보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호소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한 선관위 직원 고문 계획에는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시계 그리고 금 거북이를 비롯한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서인데요. 조사할 게 워낙 많아서 다음 주에도 소환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불과 열흘 뒤면 만료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탄 호송 차량이 특검이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지 하루 만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계 관련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건넸다는 이 고가의 금품들이 인사나 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캐물었는데 김 씨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는 11일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건넨 로저 비비의 가방, 김 씨와 인연이 깊은 업체인 21g이 맡았던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1g 공동대표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 측에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법원이 2번 연속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이번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검찰 인사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지 20일 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박 전 장관에게 보낸 수상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디올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무렵인 지난해 5월 5일 김 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서 명품 가방 전담 수사팀에 대해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교체됐고 이후 검찰은 김 씨를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만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날 저녁엔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부터 김 씨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사팀 교체와 무혐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김 씨가 답답한 마음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한두 번 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인 차원일 뿐 김 씨 수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법원이 추가로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법정에는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감치는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없는 날인데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판사를 향해 막말을 한 이유로 추가 감치 재판을 받게 된 권우현 변호사의 변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판사 이진관의 불법 감치를 위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 판사의 경고에도 소란을 피워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감치 15일 선고가 나왔는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권 변호사는 이진관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15일 감치와 별개로 오늘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감치를 바로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님은 안 오시나요? 네, 권우현 변호사님 불출석합니다. 네. 법원은 직권으로 경찰 공무원과 교도관, 법원 직원 등을 통해 대상자를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데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역시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오늘도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올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충분했을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요새화한 관저에서 버티다 결국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원래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친이 쿠데타 시도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그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날짜 대신 시간을 써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열면서 늘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으며 증인 수십 명을 부르는 등 이른바 침대 축구 같은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재판부는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출석했던 증인이 또 법정에 나오게 되고 신문 일정도 길어지자 사과가 반복됐습니다. 곽종훈 씨, 아이고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훨씬 늦게 시작한 김건희 씨 재판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원은 내란 재판부의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 측을 독촉하며 내년 1월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의견 원래 방첩사 부분은
오늘까지는 밝혀주셔야죠. 이거.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이게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미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거라서. 하지만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 뒤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사법부가 위헌 논란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불신을 초래한 건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을 반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이 침해된다고 반박했고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87 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 술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꼼수석방,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 사법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까지 열며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시켰고 각급 법원장들도 내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걱정과 우려를 안다면서도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의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의 저항에도 예정된 시간표대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내란 재판 진행까지 지지부진하자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개혁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와 연방의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투표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평합니다. Die Koalition hat für diese Woche erneut Wahlen für die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gesetzt. Die Dauer dieser Wahl fast verdreifacht. Gleich volle 2 연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하는 연방 최고법원 판사도 하원 의원들과 16개 주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사법부의 전력을 기억하는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사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법원도 역시 그 국민의 의지에 귀속되고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영국에선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 권한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는 달리 임명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평의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 절반가량은 법원 밖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 인사 등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판사들만의 사법부를 가진 곳은 유럽의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민주적 참여와 견제를 통해 상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 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를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은 같아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어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정부 여당이 간첩 천국을 만들고 있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중, 종북 매국 행위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과 판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선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에서 폭망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표 자격도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자 자신의 취임 100일이었던 어제 하루 종일 두문불출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갑자기 간첩죄를 들먹이며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거론한 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북한의 지령대로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법력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간첩 천국을 만든다며 비난했습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대표의 발언은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와 판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북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자신이 친중, 종북 매국 행위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가 연일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내년 지선에서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빠른 판단 또 한편으로는 좀 이 변화 이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으면 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그리고 계몽령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여부를 두고 내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2023년 첫 압수수색 이후 2년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최근 체제의 감사원장까지 조사하며 이제야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부터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7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특별감사 지시였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차명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는 등 제보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임기가 남은 자신을 몰아내려는 표적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저를 직접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나서 1년 동안 조사했지만 감사위원회는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기된 13가지 의혹 가운데 6가지는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제동을 건 겁니다. 최근 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는 유 전 사무총장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없이 착수 결정부터 내리고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결재에서 제외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운영쇄신 TF도 포함돼 있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만. 공수처는 정권이 바뀐 지난 10월에야 가장 윗선인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MBC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하이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3%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개월간 국정 운영 성적을 물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그 절반인 31%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로는 41%가 한미 관세 협상을 꼽았고 검찰 조직 개편과 3대 특검 수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 개편은 가장 잘못한 일로도 지적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관세 협상이나 3대 특검, 민생 쿠폰 역시 잘했다는 평가와 잘못했다는 평가가 맞섰습니다. 정치 진영에 따라서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그 정치적인 양극화의 심화는 계속되지 않을까. 지난 6개월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엔 검찰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향후 국정운영의 중점은 경제정책으로 둬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기적인 무슨 물가나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하고 경제 문제로 이제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검찰 및 사법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검찰과 사법, 언론개혁에 대해선 모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이 역시 이념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이 크게 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5%로 집계됐고 5명 중 1명꼴로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내란 발생 1년인 어젯밤 선관위 앞에선 부정선거 음모론 추종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처벌이 늦어지는 가운데 내란 수괴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의 망령과 혐오 집회가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부정선거론을 추종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중국도 끌어들입니다.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입니다. 1년 전 무장계엄군이 침탈하려 한 선관위 앞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앞에는 이렇게 시위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보시면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 4월 윤석열 파면 이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 간첩 조사하라, 선관위 해체하라며 선관위 직원도 공격했습니다. 음모론에 부른 최고 권력자가 당겼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극우 세력들이 열광했습니다. 누가 우리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중국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공작과 이에 포섭된 친중 세력.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유튜버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거대 야당 대표는 이들을 두둔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부정선거와 혐중으로 빈약한 정체성을 채워넣으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뭉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러는 사이 혐오와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렸고 극우 세력들은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 안산과 수원을 찾아다니며 혐오를 확산시켰습니다. 중국으로 쫓겨나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이 축구도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란 1년, 혐오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학교에선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탄핵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전력도 있는데요.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그런데 갑자기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집회 중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까지 지릅니다. 자, 불 떼었다! 불 떼었다! 당시 충북대에선 이들 지지자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재학생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난달 27일 이 학생은 충북대의 내년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극우 유튜버와의 직접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탄핵 반대 입장은 여전한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학교를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느낌이 강한 질문이어서 사실 입장은 없다라고 말씀. 문 씨는 투표율 52.9%, 득표율은 63%로 경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탄핵을 반했으니까 이 후보자를 뽑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이 뭐 선거운동을 하고 그냥 공약을 보고 그런 걸 좀 중점을 보고 투표.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극우 유튜버들이 재학생을 폭행했던 일은 어느새 잊히고 있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의 사상이니까 존중하고 이 학교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탄핵 반대 어떤 그런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다른 분을 뽑지 않았을까. 학생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캠퍼스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셀프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표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충북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극우 논란을 가진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난해 내란이 발생하자 많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겠다는 책임감에 거리로 나선 건데 지금 오히려 교사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이 교육 현장은 극단적인 콘텐츠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당하고 뜬금없던 계엄 선포. 교사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15,000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탄핵 선고는 학교들마다 생중계됐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의 장면을 모두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교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로 나섰던 교사들은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을 당해서 저는 이제 여러 경찰 조사가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보수 유튜버들이 고발한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공격과 법적인 시달림에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논쟁에 빨려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검증, 자기 검열들의 현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한 콘텐츠는 학생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왕 고발당한 거 더 처럼 칼춤 춰서 빨갱이들 쳐버리겠습니다. 교육의 공백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할 때 상대로 골을 넣으면 윤 어게인 하면서 학생들은 극단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젠더 갈등에서는 남자들의 편에서 정말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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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교과서 속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현장으로 꺼내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내란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말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교사의 정치 기본권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설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퇴근길에 첫눈이 내린 서울은 조금 전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팀 고재민 기자 연결합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서울 광진구 상황입니다. 강경북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르막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미끄러지자 다 멈춰선 겁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작동터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도로 위에 쌓인 눈에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고 비상등을 켭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미끄러집니다. 좌우로 휘청휘청 하더니 반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멈춰섭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언덕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합차가 언덕길을 오르려 하지만 눈길에 거듭 미끄러집니다. 결국 비상등을 켜고 멈춰섰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언덕길에 열선이 깔려 있는데도 이처럼 차량이 고립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지하차로입니다. 오르막길에 눈이 쌓여 있고 차량들이 오도고도 못한 채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언덕길에 고립돼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서로 추돌하고 가드레일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제보자는 이 언덕에만 차량 20대가 넘게 고립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언덕길에 쌓인 눈에 버스 4대가 고립됐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언덕길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 계양대교도 다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쌓인 눈에 제설차 진입이 막히면서 곳곳에 눈이 쌓여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는 서울시 전체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8.6km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의정부와 포천 지역에 단시간에 폭설이 내리면서 사고가 수백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는 이승현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에는 오후 5시 반쯤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금세 머리가 젖을 만큼 굵어졌는데요. 지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 구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양방향 진출입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양방향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와령공원길 삼청동 우체국부터 우정희공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는 강한 눈에 고립됐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서 밤사이에 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내릴 걸로 보인다고요? 네, 기상청은 저녁 6시부터 서울 전역과 수원과 성남, 안산 등 경기도 27개 시군, 강원 일부 지역에도 대설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요. 경기 평택, 이천과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7시 현재 적설량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 4.3, 연천 4, 서울 은평 3.6, 강원 철원 5.3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도 당초보다 늘었는데요. 서울과 인천은 2에서 6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많게는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밤사이 눈이 그치겠지만 전북과 경남, 제주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지만 영하 6도까지 떨어질 전망이고요. 강원 철원 영하 11도, 경기 파주 영하 10도, 충북 충주 영하 8도 등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빙판길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창원의 한 모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지요. 당시 범행 전 상황을 담은 CCTV가 공개됐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 계산대에 선 한 20대 남성이 길이 20cm의 과도와 소주와 맥주를 봉투에 담습니다. 마트를 나선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며 모텔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 남성이 2주 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여중생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함께 따라간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텔에 온 10대 남학생들은 객실로 바로 이어지는 후문 계단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명의 중학생이 모텔방으로 모였고 곧 남성과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비명소리나 고함을 좀 많이 치시더라고요. 깡깡 소리 그런 소리 들렸다가 제가 좀 너무 시끄러워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휘둔 흉기에 남녀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쿵 소리가 나길래 옆을 이쪽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경찰도 막 뛰어가서 안 돼요 하고. 20대 남성은 숨진 중학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다치지 않았던 중학생의 진술과 인근 마트의 CCTV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7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난 채 뻥 뚫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남성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자 가해 남성은 차를 몰아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남성이 관리사무소 입구로 돌진했던 차량은 이렇게 앞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부순 남성은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음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데 뭐 경찰도 뭐 와서 막 티격태격 몇 번 싸웠나 봐요. 특히 최근 윗집에서 난방기 보수 공사를 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의혹을 받는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산 주식이 떨어지면 이른바 계엄놀이라며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빨간색 속옷을 입게 하거나 특정 주식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AI가 사실과 무관하지만 진실인 양 만들어낸 정보를 AI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노무사가 판례를 제출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엉터리 판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이런 AI 환각 판결문을 쓰다가 문제가 되는 일이 경찰 수사부터 법원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를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전상우 씨. 그런데 전 씨는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혹시 신청하신 건가요? 다 없는 사건이에요. 10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례의 진위를 따지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가 만들어준 판례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에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난 9월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도 AI로 불송치 결정문을 쓰다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고소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었습니다. 저 판례를 검색하고 내용을 추출할 때 무슨 AI를 썼느냐고요? 챗GPT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리를 인용해서 사건을 종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나 경찰까지 AI가 만들어준 문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쓰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GPT나 제미나이는 이 문장을 유려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은 일단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현역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지난 2월 현재 법조인이 수행하는 수준으로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AI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단 영역까지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추정 또는 추측해서 사실화시키는 그런 형태들이 때문에 소송 자료나 증거 자료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기하거나 AI 생성 문서를 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도 공식 사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을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디지털 소통 수석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한 겁니다.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대학 동문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문 수석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수석도 자신의 SNS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회부 등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를 예를 들어서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농단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수석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달러가 1,500원 가까이 되는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물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매일 주유를 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은 당장 소득이 줄고 있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하고 경유는 1,700원에 넘었습니다. 서울은 휘발유가 2,000원 넘는 주유소도 많아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11% 넘게 떨어졌지만 기름값은 고공행진입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진영우 씨는 당장 소득이 줄었습니다. 경유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리터당 200원 가까이 비싼데 하루에 200~300리터씩 채우다 보니 한 달에 작년보다 기름값으로 100만 원 넘게 드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많게는 뭐 150, 200도 차이가 나고. 전세 버스기사 방엄도 씨도 월 소득이 30만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경유를 가득 넣을 때마다 작년보다 10만 원씩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름값은 올리지 경기는 안 좋고 점점 이론 줄어들지. 차값은 계속 올라가지. 차비는 그대로지. 환율은 수입 식품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13%, 키위는 12%, 수입 쇠고기도 6%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활용 방안 같은 대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환율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로 환율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국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지난 1월 1일 MBC 뉴스룸이 제작 방영한 다큐멘터리 영교시 기후위기가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 최고의 사회 인식 제고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교시 기후위기는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등 아시아 각국에서 기후 재난을 마주한 10대들의 시선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생한 UHD 영상에 담아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996년 설립돼 올해 30회를 맞이한 아시아 텔레비전 어워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방송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이며 아시아 최고 미디어 시상식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조추첨을 앞둔 홍명보 감독이 조별리그 대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느냐보다 어디서 경기를 치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서 손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48개국의 운명이 결정될 워싱턴 케네디 센터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지성의 맨유 동료 퍼디난드는 미리와 리허설을 했고 월드컵을 빛냈던 레전드 스타들도 각자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피파 초청으로 조추첨에 참석하는 차범근 전 감독도 일찌감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추첨이 잘 돼서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오늘 새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원하는 조편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최상의 시나리오 그뭐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드리기는 지금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경기를 치를 지역에 대해선 뚜렷한 주관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거를 저희 팀으로서 봐서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수로 뛰었던 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스페인, 독일과 맞붙었던 장소인 미국 중남부 지역의 댈러스처럼 대회가 열리는 6월 한낮 최고 온도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날씨는 강팀들에게도 어려운 환경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94년도 기억을 보더라도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낮은 3, 4번 포트 팀들도 결코 쉽지 않다고 경계했습니다. 팀 수가 많이 늘어났고 전력도 이제 많이 차이가 없어졌는데 롯데2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준비, 아주 꼼꼼한 준비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표팀이 원하는 곳에서 최상의 대진을 받을지 아니면 죽음의 조에 걸릴지 모레 새벽 최종 결정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박찬호와 최용우 등 내부 FA 선수들을 놓친 기아가 팀의 상징과도 같은 양현종과는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구단의 긴축 기조와 함께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박찬호에 이어 최고참 최용우까지 놓치면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기아. 오늘 현역 최다승 투수 양현종과 최대 3년간 총액 4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세 번째 FA 계약인데요.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뛴 2021년을 제외하고 기아에서만 뛴 양현종은 이미 보유한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에 이어 기아에서 송진우의 통산 최다승과 최다이닝 기록 경신 도전을 이어갑니다. 원클럽맨으로 이렇게 오래 한 선수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자부심도 있고 이제는 정이 진짜 들 만큼 들었다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고. 올해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우승을 결정한 이 홈런의 주인공 기억하시죠? LG의 영웅이 됐던 SSG의 신인 이율예 선수인데 대선배 강민호를 닮고 싶다고 합니다.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한화 마무리 김서현을 상대로 때린 이 홈런 한 방에 SSG 팬들은 환호했고 덩달아 LG의 정규 시즌 우승도 확정됐습니다. 끝내기가 처음이어서 베이스 도는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치고 나서 낙하 들어가니까 LG 우승했다. 저 때문에 우승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율에는 LG 선수단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율의 장군님, 이율 선수 감사합니다. 우리 이율의 장군이 해결을 해줬다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선물 하나 해줄 생각입니다. 주시면은 당연히 그냥 감사하게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제 이름 이렇게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9살 새내기의 타격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지난 9월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하더니 김서현을 두들긴 통산 두 번째 안타는 생애 첫 끝내기 홈런. 이튿날 세 번째 안타까지 홈런으로 연결하면서 올해 1군에서 친 안타 3개가 모두 홈런이었습니다. 이 홈런 3방 덕분에 경쟁이 치열한 상무 입대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율애가 더 욕심을 내는 건 수비. 제가 첫 선발이었는데 의욕만 너무 앞서 있어서 공이 잡을 때부터 빠졌는데 앞으로는 제 수비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롤모델 강민호처럼 공격은 물론 수비력까지 갖춘 대형 포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앉아있는 자세, 캐칭, 브로킹 진짜 경기할 때마다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냥 강민 선배처럼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축구 부천과 수원FC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폭설로 전격 취소됐는데요. 경기가 내일로 밀리면서 2차전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 서울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 2주가량 늦은 건데요. 오늘 서울 상암동의 모습을 보시면 제법 강한 눈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눈구름은 점차 남동진하겠고요.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최대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짧은 시간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8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에도 2에서 6cm 안팎의 첫눈부터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 6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낮부턴 기온이 차츰 올라서 주말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 사이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새 곳곳에서 눈이 더 내리고 추위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